결혼식장에 웅장한 아치형 문을 통과하는 순간 한태준은 자신이 잊고 지내던 과거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을 느꼈다. 20년 전, 그는 대중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젊고 유능한 검사였다. 날카로운 수사력과 정의에 대한 불타는 열정으로 굵직한 사건들을 해결하며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그 모든 영광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를 파멸로 이끈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과도한 자신감과 순진한 믿음이었다. 당시 그는 거대 기업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예상치 못한 함정에 빠졌다. 사건의 핵심 증인과 증거는 감쪽같이 사라졌고 그의 수사는 좌초됐다. 그리고 그 사건의 배후에는 지금 그가 발을 딛고 있는 이 결혼식장의 주인공 한동욱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동욱은 태준의 가장 친한 친구였지만 그 사건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차갑게 식어버렸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순전히 동욱의 거듭된 요청 때문이었다. 동욱은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제국그룹의 CEO가 되었고 그의 결혼식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거대한 행사였다. 태준은 낡은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억지 웃음을 지으며 하객들 사이를 지나갔다. 20년의 세월은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날카롭던 눈매는 희미해졌고 늘 활기로 넘치던 표정은 무미건조했다. 그는 이제 정의를 좇는 검사가 아닌 작은 법률사무소에 이름 없는 고문 변호사일 뿐이었다. 태준아, 등 뒤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태준은 고개를 돌렸다. 제국그룹의 실세인 강선훈 상무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강선훈은 20년 전 태준과 함께 일했던 검사 시절의 동기였다. 그러나 선우는 출세를 위해 정의를 저버리고 동욱에 충실한 개가 되었다. 태준은 그의 웃음 뒤에 숨겨진 차가운 눈빛을 읽으며 속으로 씁쓸하게 혀를 찼다. 잘 지냈나, 선우나? 태준의 덤덤한 인사에 선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난 잘 지내고 말고. 자네는 여전하군. 아직도 그 작은 사무실에서 푼돈이나 벌고 있나. 그 능력으로 검찰에 남아있었으면 지금쯤 부장검사라도 되었을 텐데. 안타깝게 됐어. 선운의 말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태준을 비웃고 있었다. 태준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과거의 상처를 들추는 그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이다. 그때 동욱이 나타났다. 흰색 턱시도를 차려입은 동욱은 세월의 흔적을 비껴간 듯 젊어 보였다. 태준은 그의 얼굴에서 예전에 순수했던 친구의 모습을 찾으려 했지만 보이는 것은 오만함과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번들거리는 눈빛뿐이었다. 태준아, 와줘서 고맙다. 동욱이 태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보다는 형식적인 감사가 담겨 있었다. 태준은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결혼 축하해. 동욱아, 행복하게 잘 살아. 그때 하객들의 웅성거림과 함께 신부 입장이 시작되었다. 태준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입장하는 신부에게로 향했다.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모습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그녀는 우아한 걸음걸이로 버진 로드를 걸어왔다. 태준은 무심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신부의 얼굴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이목구비와 분위기, 그리고 특히 그녀의 오른쪽 눈 밑에 있는 작은 점은 20년 전 그가 매일 보던 얼굴과 너무나도 똑같았다. 20년 전 그의 소중한 딸 소미가 실종되던 날 아침, 소미는 태준에게 보여주겠다며 거울을 보며 오른쪽 눈 밑에 잉크로 장난스럽게 점을 찍었다. 그 모습은 태준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었다. 말도 안 돼. 태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 살짝 올라간 입꼬리, 심지어 걸음걸이마저도 20년 전에 소미와 닮아 있었다. 결혼식장은 축복의 음악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태준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설마 강윤아, 저 아이가 내 딸 소미일 리 없어. 그는 이성을 다잡으려 노력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고 소미는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 아니, 설령 살아있다 한들 이렇게 우연히 만날 리가 없었다. 더군다나 그녀는 동욱의 딸이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우연이었다. 그러나 그의 이성은 감각을 이기지 못했다. 그의 본능은 끊임없이 외치고 있었다. 저 아이가 내 딸이다. 결혼식이 끝난 후 피로연이 시작되었다. 태준은 멍하니 홀을 서성였다. 그는 신부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이상한 행동이었다. 그는 자신이 미쳤다고 생각했다. 그때 동욱이 다가와 태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태준아, 왜 이렇게 혼자 있어? 자네가 와줘서 정말 기쁘네. 동욱의 목소리는 여전히 태준의 귀에 거슬렸다. 태준은 동욱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동욱아, 신부, 강윤아 양은 자네 딸인가? 태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동욱은 태준의 질문에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능숙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응, 내 딸이야.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결혼을 늦게 했잖아. 윤아는 내가 재혼하기 전에 낳은 딸이지. 이번에 결혼시키느라 정신이 없었네. 하하, 동욱의 설명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지만 태준은 그의 눈빛에서 미묘한 흔들림을 포착했다. 태준은 20년 전 검사 시절의 직감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이 남자, 한동욱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태준은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혹시 아내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 내가 기억이 잘 안 나서. 태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동욱은 굳은 표정으로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자네가 아는 사람은 아닐세.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찍 이별해서. 동욱의 대답은 더 이상 캐묻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와 같았다. 태준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동욱에게 축하의 말을 건네고는 자리를 피했다. 그는 복잡한 감정으로 가슴이 먹먹했다. 그는 자신의 의심이 단순한 망상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는 이 의문의 실체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20년 전 그가 잃어버린 딸. 소미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그는 피로 현장에서 빠져나와 채에 올라탔다. 그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한때 그가 일했던 검찰청 근처의 낡은 건물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의 오랜 벗이자 그가 검사 시절 가장 신뢰했던 정보원이었던 남자 박진우가 운영하는 흥신소가 있었다. 진우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 태준과 함께 모든 것을 잃었지만 태준에게만큼은 변치 않는 의리와 믿음을 보여주었다. 진우는 태준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읽었다. 이게 얼마만이야? 자네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태준은 진우에게 강윤아라는 이름과 그녀의 인상착의를 말하며 조사를 의뢰했다. 그는 20년 전 자신의 딸 소미와 관련된 모든 것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 진우는 태준의 말에 의아해했지만 그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자네가 이렇게까지 부탁할 정도면 뭔가 있는 거겠지. 최대한 빨리 알아봐 줄게. 근데 강윤아라면 제국그룹의 한동욱 회장 딸 아닌가? 왜 그 사람 딸을? 태준은 진우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20년 전의 기억과
오늘 본 신부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다. 20년 전, 소미가 실종되던 날, 태주는 사건 현장에 동욱의 차량이 있었던 것을 기억했다. 당시 동욱은 그저 우연히 그 근처를 지나갔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 말을 믿었던 태주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태준의 눈빛은 다시 날카롭게 변했다. 20년 전, 그는 패배자로 낙인 찍혔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잃어버린 딸을 찾고 그 배후에 숨겨진 거대한 진실을 파헤쳐 반드시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오직 진실과 딸을 되찾기 위한 투쟁만이 남아있었다. 한태준은 박진우의 흥신소에서 나와 어두운 밤거리를 걸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강윤아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진우에게서 받은 서류 봉투를 꽉 쥐었다. 그 안에는 강윤아의 신상 정보가 담겨 있었다. 태주는 봉투를 뜯어 훑어보았다. 이름, 생년월일, 학력, 경력, 모든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정보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한 가지, 그의 눈을 멈추게 한 문구가 있었다. 가족관계 한동욱의 양녀. 그 단어는 태준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그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강윤아는 한동욱의 친딸이 아니었다. 그럼 그녀는 누구인가? 태준은 곧장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20년 전 그가 담당했던 사건 파일을 꺼냈다. 파일은 낡고 발에 있었지만 그가 직접 손으로 쓴 메모와 증거 목록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는 소미의 실종 사건을 다시 처음부터 되짚었다. 20년 전, 소미는 유치원 하굣길에 사라졌다. 목격자는 없었고 CCTV도 사건이 일어난 골목길을 비추지 않았다. 유일한 단서는 소미의 목에 걸려있던 잃어버린 목걸이였다. 당시 태주는 범인들을 쫓았지만 그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그리고 그 사건의 종착점에는 언제나 거대 기업인 제국그룹과 그 배후의 인물들이 있었다. 태주는 밤새도록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그는 20년 전의 기억을 되살려 퍼즐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당시 수사팀은 제국그룹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었는데 소미의 납치는 그 수사를 막기 위한 경고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그 모든 정황은 한동욱을 가리키고 있었다. 동욱은 당시 제국그룹의 실세인 강선훈의 오른팔이었다. 그가 소미 납치 사건에 깊숙이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변했다. 다음 날 아침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태준아, 자네가 부탁한 거 좀 이상해. 진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강윤아는 20년 전 제국그룹에서 운영하던 고아원에서 입양되었어. 그런데 말이야, 그 고아원은 지금 폐쇄되었고 관련 기록은 모두 소각되었대. 수상하지 않나? 태준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기록이 소각되었다는 것은 누군가 고의적으로 과거를 지우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는 진우에게 더 자세한 조사를 부탁하고 전화를 끊었다. 태준은 이제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는 과거의 사건을 재조명하고 한동욱의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직접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그는 먼저 제국그룹의 재무 상태와 동욱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의 경험을 살려 기업의 재무보고서와 비공식적인 자금 거래 내역을 분석했다. 그의 예측대로 제국그룹의 자금 중 일부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밀리에 유출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금은 익명으로 운영되는 여러 단체에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그중 하나가 바로 20년 전 폐쇄된 고아원이었다.
태주는 고아원과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20년 전의 일이기에 증인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태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끈질긴 추적 끝에 당시 고아원에서 일했던 한 직원을 찾아냈다. 직원은 처음에는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지만 태준의 진심 어린 설득에 결국 입을 열었다. 당시에 그 고아원은 정식 고아원이 아니었어요. 제국그룹의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위장시설이었죠. 아이들은 그냥 명목상으로만 있었을 뿐이에요. 직원의 증언은 태준의 추측과 일치했다. 그럼 20년 전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들이 찾아왔을 때 고아원에서 뭐라고 했나요? 직원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 부모들이 찾아오기 전에 이미 아이들은 모두 다른 곳으로 보내졌어요. 저희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강선훈 상무가 와서 직접 지시를 내렸죠. 아이들을 입양 보냈다고 말하라고요. 태주는 분노로 몸이 떨렸다. 그들이 감쪽같이 속아 넘어간 것이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태준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한동욱과 그의 신복 강선훈이 있었다. 태준은 이제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다. 그는 직원의 증언을 토대로 제국그룹의 비자금 관련 자료를 추적했다. 그는 과거 그가 수사했던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비자금 장부를 다시 조사했다. 당시 장부는 완벽하게 위조되었지만 태준은 장부의 특정 부분에서 미세한 잉크의 번짐을 발견했다. 그는 그 번짐을 분석하여 장부가 이중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는 진우의 도움을 받아 진짜 장부의 행방을 추적했다. 그리고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진짜 장부는 강선훈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비밀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강선훈은 언젠가 한동욱을 배신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그 장부를 숨겨두었던 것이다. 태주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강윤아의 진짜 정체를 밝히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딸을 찾기 위해 강선훈의 비밀 금고를 노리기로 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20년 전 정의를 저버린 자들을 심판하고 잃어버린 딸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었다. 그러나 태준의 행동은 이미 누군가의 감시망에 포착되고 있었다. 그는 진우와 함께 자료를 분석하던 중 한동욱의 신복이 운영하는 감시팀이 그들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동욱은 태준이 자신의 과거를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태준은 자신이 위험에 처했음을 직감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그를 믿고 따라주는 진우가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20년 전 잃어버린 딸 소미를 향한 간절한 사랑이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한태준은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한동욱이 그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단순한 의심이 아닌 명백한 위협이었다. 20년 전, 그는 동욱의 함정에 빠져 모든 것을 잃었다. 이제 그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는 즉시 진우에게 연락해 추적을 따돌릴 방법을 논의했다. 태준아, 그놈들 아주 교묘해. 단순히 뒷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자네 주변의 모든 통신과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어. 자네 휴대폰도 도청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진우의 말에 태준은 즉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배터리를 분리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둔 공중전화로 진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상황이 더 심각해졌군. 이제 대놓고 싸우자는 뜻이야. 태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다. 동국의 예상대로라면 그는 태준이 과거의 상처를 들추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태준은 그 불안감을 최대한 자극해야 했다. 태준은 먼저
동욱에게 직접 연락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동욱에게 안부를 물었다. 동욱은 태준의 전화에 처음에는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능숙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태준아, 웬일이야 오랜만에 연락 다 했네. 자네도 결혼식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아니, 그냥 갑자기 자네가 보고 싶어서. 요즘 바쁘지 회장님 되더니 더 바빠진 것 같군. 태준은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유나는 잘 있나 결혼하더니 더 예뻐졌더라. 참, 유나가 어릴 때부터 자네랑 나랑 친했다는 거 알아? 태준의 의도적인 질문에 동욱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굳어졌다. 글쎄, 그런 것까지 얘기할 시간이 없었네. 왜 그런 걸 물어봐? 동욱은 경계심을 드러냈다. 태준은 바로 이 순간을 노렸다. 아니, 그냥 유나 눈을 보니까 자네 생각이 났거든. 옛날에 우리 셋이 같이 놀러 갔던 바닷가 기억나? 그 사진 속에서 유나랑 자네가 같이 찍은 사진이 있더라. 참 정겹던데. 태준은 일부러 존재하지 않는 사진을 언급하며 동욱의 심리를 교란했다. 동욱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태준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무엇을 알고 싶은지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분명했다. 무슨 소리야, 사진이라니. 자네 혹시 착각하는 거 아니야? 유나는 나랑 여행 간 적 없는데. 하하, 그랬나 내가 늙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해졌나 보군. 미안해. 태준은 가볍게 웃으며 전화를 끊었다. 그의 입에는 승자의 미소가 걸렸다. 동욱은 이제 태준이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태준을 제거하기 위해 더 과감한 행동을 할 것이다. 태준은 동욱의 다음 수를 예측했다. 동욱은 자신의 친구라는 가면을 벗어 던지고 직접적으로 태준을 위협할 것이다. 태준은 미리 대비하기 위해 진우와 함께 만반의 준비를 했다. 그들은 모든 통신수단을 위장하고 감시망을 교란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며칠 후 동욱에게서 한 통의 문자가 왔다. 기니할 얘기가 있으니 오늘 저녁 8시 힐튼 호텔 스카이 라운지에서 보자. 동욱은 직접 태준을 만나 담판을 지으려 했다. 태준은 기다렸다는 듯이 약속 장소로 향했다. 힐튼 호텔 스카이 라운지. 동욱은 창가에 앉아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태준이 다가오자 동욱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았다. 태준아, 와줘서 고맙네. 오랜만에 좋은 곳에서 자네랑 얘기하고 싶었어. 동욱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번들거렸다. 자네가 말한 사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말해줬으면 좋겠군. 동욱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태준은 그의 질문에 빙긋 웃었다. 이미라니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말했을 뿐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나? 태준은 일부러 동욱의 신경을 긁었다. 동욱은 더 이상 웃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자네가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내 가족에게 접근하지 마. 유나는 내 딸이야. 동욱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태준은 동욱의 말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자네 딸은 자네가 직접 납치한 건가? 태준의 직설적인 질문에 동욱은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태준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속삭였다. 그때 그 사건, 내가 한 짓 맞아. 하지만 유나는 내가 키웠어. 자네가 그 아이를 찾을 수 있도록 한 것도 나야. 자네가 검사였을 때 너무나도 정의롭고 고든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을 계획했어. 동욱의 고백은 태준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다. 그는 동욱이 자신의 딸을 납치하고 키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동시에 그는 동욱의 비틀린 논리에 분노했다. 네가 한 짓 때문에
내 딸은 부모 없이 20년 동안 고통받았어. 그리고 너는 그 아이를 이용해 내 욕심을 채우려고 했어. 태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분노는 폭발할 것 같았다. 동욱은 태준의 분노를 비웃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윤에게 최고의 삶을 제공했어. 돈, 명예, 교육, 모든 것을 주었지. 자네가 그 아이를 데려갔다면 지금처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 것 같아. 동욱의 말은 태준의 심장을 찔렀다. 동욱은 태준의 약점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자네가 지금 와서 뭘 할 수 있는데 20년 전의 사건을 다시 파헤칠 건가? 이미 모든 증거는 사라졌고 증인들은 입을 닫았어. 자네는 이제 아무 힘도 없는 작은 변호사에 불과해. 나를 이길 수 없어. 동욱의 오만함은 태준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 태준은 동욱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검사가 아니야. 하지만 나는 진실을 알고 있고 그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 네가 네 딸에게 했던 짓을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될 거야. 태준의 말에 동욱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그는 더 이상 침착함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의 분노는 폭발했고 그는 태준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태준은 동욱의 주먹을 피하고 그의 어깨를 강하게 잡았다. 나는 네가 한 짓을 세상에 알릴 거야. 그리고 네 딸에게 네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줄 거야. 태준은 동욱의 손에서 벗어나 뒤돌아섰다. 동욱은 분노에 가득 찬 눈으로 태준의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그는 태준이 더 이상 자신의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태준을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태준은 호텔을 빠져나와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계획대로 됐어. 동욱은 이제 나를 적으로 인식했어. 이제 그의 모든 약점을 공격해야 해. 태준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전쟁은 이제 시작되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그의 곁에는 그를 믿고 따르는 친구가 있었으며 그의 마음속에는 잃어버린 딸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한태준은 동욱의 분노를 확신한 채 힐튼 호텔을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전율과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이제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한동욱은 더 이상 친구라는 가면 뒤에 숨지 않을 것이다. 그는 태준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었다. 태준은 진우와 연락을 취해 다음 단계로 돌입했다. 그들은 먼저 동욱의 재산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동욱이 숨겨놓은 비밀 자금과 불법적인 거래 내역을 추적하며 그의 약점을 찾았다. 태준아, 이놈.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숨겨놨어. 진우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들은 동욱이 제국그룹의 비자금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유출하고 그 돈으로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들의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처리되어 있었지만 태준은 과거의 경험을 살려 그들의 정체를 하나씩 파악해 나갔다. 그때 태준의 눈에 익숙한 이름이 들어왔다. 강선훈. 20년 전 그와 함께 일했던 검사 동기이자 지금은 한동욱의 오른팔이 된 남자였다. 강선훈은 동욱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관리하고 있었고 그 대가로 막대한 보상을 받고 있었다. 그는 동욱의 가장 충실한 신복이었지만 동시에 동욱을 언제든지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위험한 인물이기도 했다. 태준은 강선훈이 동욱의 약점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는 강선훈을 이용해 동욱을 무너뜨리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강선훈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제국그룹의 실세이자 사설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다녔다. 태준은 그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대신 그의 약점을 찾아내기로 했다.
그는 강선훈의 과거를 조사했다. 그는 강선훈이 검사 시절에 여러 비리를 저질렀고 한동욱의 도움으로 그 비리들을 덮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또한 강선훈이 개인적으로 불법적인 자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강선훈은 동욱 몰래 비자금을 관리하며 자신만의 비밀 금고를 만들고 있었다. 태주는 진우에게 강선훈의 비밀 금고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진우는 뛰어난 정보력과 해킹 기술을 이용해 강선훈의 비밀 금고 위치를 알아냈다. 금고는 강선훈의 고급 아파트 내부에 숨겨져 있었고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되고 있었다. 태주는 강선훈의 비밀 금고에 잠입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진우와 함께 아파트의 보안 시스템을 분석하고 잠입 경로를 파악했다. 그들은 강선훈이 해외 출장을 떠난 날을 D-Day로 정했다. 그날 밤 태준과 진우는 강선훈의 아파트에 잠입했다. 그들은 모든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고 비밀 금고를 찾았다. 금고 안에는 동욱의 모든 비리가 담긴 진짜 장부와 강선훈이 빼돌린 불법적인 자금 관련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태주는 장부를 조심스럽게 꺼내 사진을 찍었다. 그는 증거를 확보했지만 그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왜 강선훈은 이 장부를 없애지 않고 보관했을까? 태주는 진우에게 자신의 의문을 말했다. 아마 강선훈은 이 장부를 이용해 언젠가 한동욱의 뒤통수를 치려 했을 거야. 그는 한동욱의 오른팔이지만 동시에 그의 가장 위험한 적이기도 해. 진우의 말은 태준의 추측과 일치했다. 강선우는 동욱의 몰락을 기다리고 있었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이다. 태준은 장부를 확보한 후 강선훈의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그러나 그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그림자가 있었다. 동욱이 고용한 사설 경호원들이었다. 그들은 태준과 진우를 포위했다. 한태준 씨, 한동욱 회장님께서 당신과 긴히 할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경호원들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태준은 자신의 계획이 들통났음을 직감했다. 그러나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그는 경호원들을 교란시키기 위해 소리를 지르고 진우에게 도망가라고 소리쳤다. 진우는 태준의 말을 듣고 즉시 도망쳤다. 태준은 혼자 경호원들과 맞섰다. 그는 과거 검사 시절 배운 격투 기술을 이용해 경호원들을 제압했다. 그러나 그들은 숫자가 너무 많았다. 결국 태준은 경호원들에게 붙잡혔다. 그들은 태준의 눈을 가리고 그를 어디론가 끌고 갔다. 태준은 자신이 어디로 끌려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있었다. 한동욱을 무너뜨리고 잃어버린 딸을 되찾는 것. 그는 이 모든 고통과 위험이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었다. 한태준은 눈이 가려진 채 어디론가 끌려갔다. 그의 주변에서는 발걸음 소리와 함께 둔탁한 쇳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그가 예상했던 장소, 즉 한동욱이 비자금을 숨겨놓은 비밀 창고와 관련된 소리였다. 그는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며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려 했다. 그는 발걸음 소리의 횟수와 방향을 세어보며 그들이 자신을 끌고 간 경로를 머릿속에 그렸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오랜 검사 생활이 남긴 습관이었다. 잠시 후 그는 멈춰 섰다. 눈가리개가 벗겨지자 그의 눈앞에는 한동욱의 얼굴이 나타났다. 동욱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내려다보았다. 태준아, 오랜만이야. 자네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군. 우리가 친구였다는 사실을 잊었나? 동욱의 목소리는 조롱과 함께 분노를 담고 있었다. 태준은 아무 말 없이 동욱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자네가 강선훈의 비밀 금고에 숨겨놓은 장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 장부가 내 딸의 납치와 관련이 있다는 것도. 태준의 말에 동욱의 미소는 사라졌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역시 강선훈이 자네에게 접근했나 보군. 아니면 자네가 먼저 그를 이용했나. 동욱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은 태준을 향한 분노와 함께 강선훈을 향한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준은 바로 이 순간을 노렸다. 그는 동욱과 강선훈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려야 했다. 강선훈은 자네의 충실한 개가 아니야. 그는 자네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어. 그가 빼돌린 비자금의 규모만 해도 어마어마하더군. 그리고 그가 숨겨놓은 진짜 장부에는 자네가 저지른 모든 죄가 기록되어 있어. 태준은 일부러 과장하며 말했다. 동욱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태준의 말을 믿지 않으려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그때 진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태준아, 나 무사해. 근데 강선훈이 도망쳤어. 공항에서 출국하는 걸 봤어. 진우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태준은 진우의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바꾸고 동욱에게 들려주었다. 동욱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는 강선훈이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쳤다는 사실에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다. 이런 개같은 놈 강선훈이 날 배신하다니. 동욱은 분노에 차서 소리를 질렀다. 그의 분노는 태준을 향한 것이 아닌 강선훈을 향한 것이었다. 태준은 바로 이 순간이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때라고 생각했다. 강선훈은 도망쳤지만 나는 여기 있어. 자네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나는 여기 있다고. 태준의 말에 동욱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태준에게 달려들어 그의 멱살을 잡았다. 네오감히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동욱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러나 태준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동욱의 손을 뿌리치고 침착하게 말했다. 자네가 날 죽이면 강선훈이 모든 것을 폭로할 거야. 그가 가진 진짜 장부는 세상에 공개될 거야. 자네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태준의 말은 동욱의 광기를 멈추게 했다. 동욱은 태준을 죽일 수는 없었다. 그는 태준을 이용해 강선훈을 잡아야 했다. 좋아. 내가 어떻게 해야 자네가 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지? 돈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동욱은 최후의 수단을 꺼냈다. 그는 태준에게 거래를 제안했다. 태준은 동욱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하며 말했다. 나는 돈에 관심 없어. 나는 오직 진실만을 원해. 그리고 내 딸을. 태준의 말에 동욱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태준이 자신의 딸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무슨 소리야? 자네 딸은 20년 전에 죽었잖아. 동욱은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태준은 동욱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거짓말하지 마. 내 딸은 살아있어. 그리고 그녀는 지금 자네 옆에 있어. 강윤아, 그녀가 바로 내 딸 소미야. 태준의 말은 동욱의 심장을 꿰뚫었다. 동욱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절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동욱아, 나는 네가 강윤에게 했던 짓을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게 할 거야. 태준은 동욱에게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났다. 동욱은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여 그 자리에 쓰러졌다. 그의 모든 계획은 산산조각 났다. 태준은 동욱을 뒤로 하고 진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진우야, 강선훈이 도망쳤다는 건 거짓말이지. 태준의 질문에 진우는 웃음을 터뜨렸다. 당연하지. 그놈이 어디 도망가겠어. 지금 강선우는 우리랑 손잡고 한동욱을 무너뜨릴 기회를 엿보고 있어. 우리가 그를 찾아내서 협상했어.
한동욱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는 대가로. 우리는 그에게 자유를 보장해 주기로 약속했어. 진우의 말에 태주는 안도했다. 그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그는 강선훈을 이용해 동국을 무너뜨리고 그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공개할 준비를 마쳤다. 그의 전쟁은 이제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한태주는 강선훈과 손을 잡고 한동욱을 무너뜨릴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는 20년 전 잃어버린 딸, 강윤아를 만나야 했다. 그녀는 이제 한동욱의 딸로 살아가고 있었고 그 사실은 태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녀를 위험에 빠뜨릴까 두려웠다. 태준은 며칠 동안 강윤아의 주변을 맴돌았다. 그는 그녀가 다니는 학교, 그녀가 좋아하는 카페, 그녀가 자주 가는 서점까지 모든 것을 알아냈다. 그는 그녀가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피아노 연주를 듣기 위해 그녀가 연습하는 공연장 근처를 찾아갔다. 강윤아는 피아노 연습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건반 위를 자유롭게 오가며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냈다. 태주는 그녀의 연주를 들으며 20년 전 소미와 함께 피아노를 치던 기억을 떠올렸다. 소미는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했지만 태주는 바쁜 검사 생활 때문에 그녀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주지 못했다. 그 기억은 태준의 가슴을 찢어지게 했다. 연주가 끝나자 태준은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존재를 그녀에게 알리고 싶었을 뿐이었다. 저기, 연주가 정말 훌륭하네요. 태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윤아는 그의 갑작스러운 말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태준의 눈과 마주쳤다. 태준은 그녀의 눈에서 20년 전의 소미를 보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맑고 순수했다. 감사합니다. 윤아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태준은 그녀에게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혹시 피아노를 전공하시나요? 태준은 다른 질문으로 화제를 돌렸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연주를 듣고 짐작했어요. 제 딸도 피아노를 좋아했거든요. 태준의 말에 윤아의 표정은 살짝 굳어졌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를 했네요. 태준은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말이 윤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미안함을 느꼈다. 그러나 윤아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혹시 제 아버지와 아시는 분이신가요? 윤아의 질문은 태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한동욱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다. 태준은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젓는 수밖에 없었다. 아니요, 저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연주가 너무 좋아서 잠시 멈춰 섰어요. 태준은 거짓말을 했다. 그는 그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다. 그때 동욱의 신복 중 한 명인 김 실장이 나타났다. 아가씨, 이제 가실 시간입니다. 한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김 실장은 태준을 힐끗 쳐다보고는 윤아를 데리고 갔다. 태준은 멀어져 가는 윤아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삼켰다. 그는 그녀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한동욱은 그녀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구해야 했다. 태준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는 진우에게 연락해 강윤아를 보호할 방법을 찾기로 했다. 그는 강윤아의 주변에 보디가드를 붙이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러나 태준의 행동은 한동욱의 감시망에 포착되었다. 동욱은 태준이 자신의 딸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태준을 제거하기 위해 더 과감한 행동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태준의 사무실에 침입해 그의 컴퓨터를 해킹하고 그의 모든 자료를 삭제했다. 그리고 그는 태준의 주변 인물들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이 엉망이 된 것을 보고 한동욱의 분노를 느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모든 자료를 백업해 두었고 동욱의 행동은 그의 계획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한동욱을 더 이상 봐주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동욱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딸을 되찾을 것이다. 한태준의 사무실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컴퓨터는 파괴되었고 서류들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그는 한동욱의 잔혹함에 혀를 내둘렀다. 동욱은 태준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지만 그는 이미 모든 자료를 백업해 두었다. 동욱의 공격은 그저 시간 낭비일 뿐이었다. 태준은 사무실을 정리하는 동안 진우에게 전화를 걸어 강선훈의 행방을 물었다. 태준아, 강선훈이 우리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어. 한동욱에게 복수하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자료를 언론에 폭로할 준비를 마쳤어. 진우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태준은 진우의 말에 안도했다. 그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강선훈을 이용해 동욱을 무너뜨리고 그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딸을 되찾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태준의 전화기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는 전화를 받았다. 한태준 변호사님, 저 강윤아입니다. 혹시 잠시 뵐 수 있을까요? 윤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태준은 윤아의 전화에 심장이 쿵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을 직감했다. 무슨 일인가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요? 태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찼다. 저희 아버지 한동욱 회장님께서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당신을 만나라고 하셨어요. 윤아의 말에 태준은 놀랐다. 한동욱이 갑자기 사라졌다니. 그리고 그가 윤에게 자신을 만나라고 했다니. 태준은 동욱의 의도를 알 수 없었다. 그는 윤에게 만날 장소를 알려달라고 했다. 윤아는 자신이 자주 가는 카페를 말했다. 태준은 불안감에 휩싸인 채 카페로 향했다. 그는 윤아가 그에게 어떤 말을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딸이었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를 한동욱의 친구라고 믿고 있었다. 카페에 도착하자 윤아가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는 태준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태준은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무슨 일인가요? 괜찮아요. 태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윤아는 고개를 젓고 말했다.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이 서류를 저에게 주셨어요. 당신에게 전해주라고요. 윤아는 태준에게 낡은 서류 봉투를 건넸다. 태준은 봉투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한 장의 편지와 함께 20년 전 그가 잃어버렸던 소미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소미는 태준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었다. 태준은 사진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그의 심장은 고통스럽게 울렸다. 그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편지는 한동욱이 쓴 것이었다. 태준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른다.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잃었어. 친구도, 명예도, 그리고
내 딸도.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나는 너에게 한 가지를 남겨주고 싶어. 진실을. 내가 네 딸을 납치하고 그녀를 내 딸로 키운 진실을. 태주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동욱은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했다. 그는 소미를 납치하고 그녀를 자신의 딸로 키웠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이용했다. 그러나 그는 윤에게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유나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이용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나는 유나를 사랑했어. 그녀는 나의 유일한 희망이었어.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 나는 그녀를 잃을까 두려웠어. 그래서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로 했어. 네가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그녀를 지켜주기를 바란다. 그녀는 너의 딸이니까. 편지에는 동욱의 마지막 고백과 함께 그의 모든 죄가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태준에게 고백하고 그에게 유나를 맡겼다. 태준은 편지를 다 읽고 유나를 바라보았다. 유나는 그의 눈물을 보며 불안해했다. 왜 우세요?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요? 유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태준은 유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유나, 나는 네 아버지야. 20년 전에 잃어버렸던 네 아버지야. 태준의 말에 유나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녀는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한동욱의 딸이었지만 동시에 태준의 딸이었다. 그녀의 세상은 산산조각났다. 태준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그는 20년 전 그녀가 납치되었던 날부터 오늘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동욱의 악행과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 고백했다. 유나는 태준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때 경찰들이 카페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태준에게 한동욱의 행방을 물었다.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동욱의 마지막 고백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동욱은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더 이상 벌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태준은 유나의 손을 잡고 카페를 빠져나왔다. 유나는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녀는 한동욱의 딸로 살았지만 이제 그녀는 태준의 딸로 다시 태어났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안도했다. 그녀는 드디어 자신의 진짜 가족을 찾았다. 한태준은 강유나를 자신의 품에 안고 카페를 나섰다. 유나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그녀의 눈물은 20년 동안 쌓여온 혼란과 슬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진실에 대한 충격이었다. 태준은 그녀를 자신의 채 태우고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담고 있었다. 유나, 괜찮아.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태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유나는 고개를 들고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안에는 작은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아저씨, 정말 제 아빠세요. 유나의 질문은 태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아저씨라고 불렀다. 태준은 그녀의 손을 꽉 잡고 말했다. 그래, 나는 네 아빠야. 그리고 내 이름은 소미야. 한소미. 태준의 말에 유나는 다시 눈물을 쏟았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20년 만에 들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강유나가 아닌 한소미였다. 태준은 소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소미는 집안을 둘러보며 익숙한 듯 낯선 풍경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는 이곳이 자신의 진짜 집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때 태주는 소미에게 자신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 낡은 앨범을 꺼냈다. 앨범 속에는 태준과 소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태주는 사진들을 보며 소미에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다. 이 사진은 네가 처음 걷던 날이야. 네가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지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 태준의 목소리는 추억에 잠겨 있었다. 소미는 사진 속에 어린아이와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잃어버렸던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태준에게 다가가 그의 품에 안겼다. 아바, 소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태준은 소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20년 만에 자신의 딸을 다시 품에 안았다. 그때 태준의 전화가 울렸다. 진우였다. 태준아. 한동욱이 경찰에 자수했어. 강선훈이 모든 비리를 언론에 폭로하기 전에 스스로 모든 것을 고백하기로 했대. 진우의 말에 태준은 놀랐다. 동욱이 자수했다니. 태준은 동욱의 마지막 고백을 떠올렸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지만 윤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싶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마지막으로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태준은 경찰에 연락해 한동욱의 자백 내용을 확인했다. 동욱은 소미의 납치와 그의 모든 비리를 자백했다. 그는 강선훈과의 모든 공모 사실을 털어놓았다. 동욱의 자백은 강선훈의 계획을 무너뜨렸다. 강선훈은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도망쳤다. 태준은 동욱의 자백 덕분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는 모든 증거를 경찰에 넘기고 20년 전의 사건을 종결시켰다. 동욱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소미는 태준의 품에 안겨 평온한 밤을 보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아버지를 찾았고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동욱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다. 그는 그녀를 납치하고 이용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사랑하고 아꼈다. 소미는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녀는 새로운 삶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태준은 소미의 불안한 마음을 읽었다. 그는 그녀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그녀가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켜보기로 했다. 그는 그녀의 진짜 아버지가 되었지만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었다. 그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녀가 어떤 길을 가든 그녀를 응원하고 지지할 것이다. 한태준의 집에서 맞는 첫날 밤, 한소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지난 20년의 기억과 오늘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한동욱이라는 이름의 남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았지만 그의 품에서 느꼈던 따뜻함과 사랑이 모두 거짓은 아니었다. 그가 그녀에게 베풀었던 모든 것, 그녀의 재능을 알아보고 피아니스트로 키워준 것도 사실이었다. 그렇기에 그녀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어두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진짜 아빠인 한태준을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찾기 위해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싸워왔다. 그 사실은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다. 다음 날 아침, 소미는 태준의 얼굴을 마주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소미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유나, 아니, 소미,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못해준 모든 것을 해줄게. 태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소미는 여전히 그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했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함을 표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동욱에 대한 미련과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다. 아빠, 저 한동욱 회장님을 만나보고 싶어요. 소미의 말에 태준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는 소미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한동욱을 다시 만나는 것이 소미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까봐 걱정했다. 유나, 아니 소미야. 그는 지금 법의 심판을 받고 있어. 이제 그를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해. 태준은 소미를 설득하려 했지만 소미는 단호했다. 아빠는 저에게 진실을 말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에게서 직접 듣고 싶어요. 왜 저를 납치하고 왜 저를 키웠는지. 소미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태준은 소미의 결심을 꺾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녀가 어떤 길을 가든 그녀를 지켜보기로 했다. 태준은 진우에게 연락해 한동욱이 수감된 교도소를 알아냈다. 그는 소미를 데리고 교도소로 향했다. 면회실에서 한동욱을 만난 소미는 그의 초라한 모습에 놀랐다. 그는 더 이상 제국그룹의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한 명의 죄수일 뿐이었다. 유나, 아니 소미야. 한동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소미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왜 저를 납치하셨어요? 왜 저에게 거짓말하셨어요? 소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동욱은 소미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나는 너를 사랑했어. 정말이야. 너는 내게 나의 전부였어. 나는 너를 잃을까 두려웠어. 그래서 나는 너를 내 옆에 두고 싶었어. 나는 너에게 최고의 삶을 주고 싶었어. 그래서 한동욱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끊겼다.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었다. 소미는 한동욱의 진심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의 사랑은 비틀려 있었다. 그는 그녀를 납치하고 그녀의 진짜 삶을 빼앗았다. 당신은 저를 사랑했다고 말하면서 제 삶을 파괴했어요. 당신은 저에게 상처를 줬어요. 소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한동욱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그가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고 그로 인해 지금의 자신이 존재할 수 있었다. 유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아볼 수 있을까? 한동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소미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를 안아주었다. 한동욱은 소미를 품에 안고 소리 없이 흐느꼈다. 그는 소미를 사랑했지만 그는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즉 진실과 자유를 빼앗았다. 면회가 끝나고 소미는 한동욱을 뒤로하고 면회실을 나섰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그녀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동욱을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그녀는 그를 놓아줄 수 있었다. 이제 됐어. 이제 돌아가자. 아빠, 소미는 태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태준은 소미의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이제 그를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진짜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그녀는 한동욱의 비틀린 사랑을 버리고 태준의 진정한 사랑을 받아들였다. 한소미는 한태준의 손을 잡고 교도소를 나섰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한동욱을 향한 미움과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한동욱이 자신에게 했던 모든 악행을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마지막 모습에서 그녀를 향한 진심을 보았기에 그를 마음속에서 놓아줄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다. 한태준은 소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그는 소미를 위해 그녀가 좋아했던 음식들을 만들고 그녀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는 소미의 모든 것을 다시 배워나가고 있었다. 그녀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20년의 세월은 그들에게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서로를 다시 알아갈 기회를 주었다. 소미는 태준의 다정한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다. 그녀는 태준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피아니스트가 되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음악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태준은 소미의 꿈을 응원하며 그녀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함께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함께 여행을 떠났다. 그들의 관계는 점차 회복되고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한편 강선우는 모든 것이 들통나자 해외로 도피하려 했다. 그러나 진우는 그의 행방을 추적하고 그가 도피하기 전에 그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강선우는 한동욱과 함께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태준은 강선우의 죄가 모두 밝혀진 것에 대해 안도했다. 정의는 결국 실현되었다. 소미는 태준의 도움으로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았다. 그녀는 법적으로 한소미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피아노 연주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음악으로 승화시키고 싶었다. 소미는 자신의 첫 번째 콘서트를 준비했다. 콘서트의 제목은 20년의 기다림이었다. 그녀는 이 콘서트를 통해 20년 동안 그녀를 기다려준 아빠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자신의 모든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다. 그녀는 한동욱에게 느꼈던 복잡한 감정, 태준을 향한 사랑과 감사함,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음악에 담았다. 콘서트 당일, 공연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태준은 소미의 연주를 듣기 위해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소미는 무대에 올라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녀는 깊은 심호흡을 하고 건반에 손을 올렸다. 그녀의 손가락은 건반 위를 오가며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냈다. 그녀의 연주는 슬픔과 희망, 그리고 사랑을 담고 있었다. 연주가 끝나자 사람들은 소미에게 기립박수를 보냈다. 소미는 태준을 바라보았다. 태준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에게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새로운 희망이었다. 콘서트가 끝난 후 소미는 태준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아빠, 고맙습니다. 아빠 덕분에 제가 다시 태어날 수 있었어요. 소미의 말에 태준은 그녀를 품에 안았다. 아니야, 소미야. 너는 언제나 나의 딸이었어. 2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나는 너를 다시 찾았을 뿐이야. 이제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잃어버렸던 딸을 다시 찾았고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그의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소미는 태준의 품에 안겨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햇살처럼 밝고 따뜻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한동욱의 딸이 아닌 한태준의 자랑스러운 딸이었다.